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토토 해부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상 댓글란에 기재해 두었으니 편안하게 문의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퍼드 대 첼시입니다. 브렌트퍼드는 현재 리그 11위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위사와 은베모가 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빠른 역습 전개가 주된 전술이다. 파비우의 부상은 미드필드에 탈압박 능력과 전진 패스 연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대 강한 압박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수비 라인은 400 기준으로 안정적인 간격을 유지하지만 세컨드볼 처리에서 느린 대응이 종종 드러난다. 이어서 첼시는 리그 6위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방 조합의 유기적인 전개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무드리크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산초와 네투의 좌우 전환 플레이와 엔소의 탈압박 패스는 안정적인 편이다. 전체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방식이며 수비 전환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안정적이며 공간 커버 능력이 향상되면서 경기당 실점률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전술적으로 역습에 의존하지만 측면 수비와 중원 압박 대응에서 취약한 구조다. 첼시는 네투와 산초의 빠른 전환 플레이와 중원 장악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술 밸런스를 보면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리버풀입니다. 먼저 풀럼은 현재 리그 9위로 안정적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히메네스의 제공권과 아다마 트라오레의 돌파를 활용한 역습에 능한 팀이다. 하지만 넬슨과 윌슨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선 전개에서의 옵션이 줄어들었고 측면 수비 커버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전개는 빠르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미드필드 탈압박과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다. 이어서 리버풀은 현재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며 살라와 조타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측면 공격이 살아있다. 알렉산더 아놀드와 고메즈가 이탈했지만 로버트슨과 반다이크를 중심으로 후방 라인의 안정감은 여전하다. 맥 앨리스터와 사비츠라이의 미드필드 조합은 전방 압박과 볼 순환에 있어서 EPL의 최상급이라 할 수 있다. 중원 장악력, 속도 조절, 세컨드볼 대응 모두에서 풀럼보다 우위에 있는 전술 완성도를 자랑한다. 풀럼은 아다마의 속도와 히메네스의 제공권 외에는 뚜렷한 득점 루트가 부족하며 중원 전개에서 압박에 취약하다. 리버풀은 측면 침투와 미드필드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며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리버풀 중심의 다득점 흐름 속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세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사우샘프입니다. 먼저 토트넘은 현재 리그 14위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공격진은 손흥민과 솔랑케가 이끄는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이 살아있으나 전체적인 전술 밸런스는 불안정한 편이다. 드라구신의 부상 이탈로 인해 수비 조합이 흔들릴 수 있으며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역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벤탄쿠르와 손흥민이 중심이 되는 전술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중원 볼 운반 능력과 빌드업에서 다소 무게감이 부족하다. 홈 경기라는 점에서 전방 압박과 골 결정력 면에서는 분명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어서 사우스햄튼은 현재 리그 최하위인 20위로 강등권 탈출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오누아추와 술레마나의 빠른 침투를 중심으로 역습 전개를 노리고 있으며 마테우스의 중원 조율이 전술의 핵심이다. 하지만 수비 시 300이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고 스몰본의 부상으로 인해 미드필드 전방 압박이 느슨해졌다. 라인을 내려 실리를 추구하더라도 현재 수비 조직력과 전개 속도를 감안하면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와 조직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토트넘은 수비 조직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손흥민과 솔랑케를 중심으로 한 공격 완성도는 여전히 높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전환과 체력 유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후반 실점 확률도 높은 팀이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토트넘의 주도 속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는 엠폴리 대 칼리아리입니다. 먼저 엠폴리는 강등권 탈출이 절박하지만 수비 집중력과 미드필드 장악에서 심각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기아시와 파치니의 징계 공백은 중원의 압박 강도 저하로 직결되고 있으며 주르코프스키와 말레까지 빠지며 수비적인 밸런스가 흔들린다. 콜롬보가 전방에서 힘을 내고 있지만 유기적인 전개와 볼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아 고립되는 흐름이 잦다.
이어서 칼리아리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적 균형과 실리적인 운영을 펼치며 최근 경기에서 흔들림 없이 승점을 챙기고 있다. 지토 루본보와 가에타노는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패싱 능력이 우수하며 피콜리는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골게터 역할을 수행 중이다. 무리하지 않고 라인을 조절하며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운영이 엠폴리 같은 구조 불안팀 상대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엠폴리는 징계와 부상 이슈로 인해 팀의 중심 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수비와 중원의 간격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 흐름이다. 칼리아리는 전력 손실이 적고 체계적인 압박과 안정된 중원 운영으로 경기 주도권을 천천히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상성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홈팀 엠폴리가 오히려 라인 유지조차 버거운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리노 대 엘라스입니다. 먼저 토리노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점유율 중심 전개를 구사하지만 사파타의 부재로 인해 전방 결정력이 저하됐다. 블라시치와 아담스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상대 수비가 깊게 내려설 경우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일칸과 스위르스까지 빠지며 중원 압박과 수비 빌드업도 단단하지 못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베로나는 최근 3-5-2 포메이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중원의 밀도와 활동량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르와 탱스테트의 이선 후방 침투가 위협적이며 수적 우위를 통해 토리노의 미드필드 조합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경기 흐름은 베로나가 깊게 내려서기보단 중원에서 맞붙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간격 싸움에선 우위를 보일 수 있다. 토리노는 홈 경기지만 핵심 자원의 부재로 인해 전방에서의 득점 루트가 제한되고 중원 커버력까지 불안하다. 반면 베로나는 수적 균형과 조직적 압박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로우 스코어 전개 속에서 접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랑스 대 생테티엔입니다. 먼저 랑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윙백과 공격형 윙어의 빠른 연계를 통해 폭넓은 공간을 활용한다. 중앙 라인에 부상자는 있지만 은발라 은졸라와 소토카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역습 전개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특히 측면에서의 오버래핑 빈도가 높아 생테티엔의 수비 전환 속도 문제를 정조준할 수 있다. 이어서 생테티엔은 리그 하위권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에게 무려 6실점을 허용하며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랑스는 전방과 측면에서 모두 위협적인 전개가 가능한 팀이며 미드필드 공백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의 흐름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면 생테티엔은 수비 중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조직적인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간 커버가 취약해 다실점 위험이 매우 크다. 이 흐름이라면 생테티엔은 또다시 대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지만 승률이 낮아 고민이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고 좋은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익을 위해서 이상한 곳에서 귀한 돈 날리시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